김수혁 교수님 논문의 핵심 요지는 아제모글라고를 쓴 책이 이승만하고 박정희 시대가 경제는 포용적이었지만 정치는 착취적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에 포용적 정치제도로 바뀌었고 이후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연 이승만 및 박정희 정부에서 한국의 정치제도가 착취적이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데 회랑의 폭이 넓어지게 된 이유를 한국의 경제 발전이 제조업 생산과 수출을 이해하는 방식과 도시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그 결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조직하기 쉬워져서 국가의 힘과 사회인이 함께 경쟁하게 되었다. 그래서 발전되었다라는 아제모글라우 로빈슨 주장을 비판하고 그거보다는 중산층 확대와 교육 수준의 상승으로 시민의식이 흐른 것이 맞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작은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화하고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 발전 이야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테마인 이승만하고 박정희에 대한 평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제모글라우 로빈슨 분석 자체가 그건 한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화하고 제조업하고 수출 중심의 경제 발전에서 한국의 수도권은 물론 도시화의 자체가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이제 김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경제 발전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일반적 도시화의 특성과는 구별됩니다. 물론 이 얘기를 아제모글라우 로빈슨이 알았을 리는 만무하고 또 이런 것을 사실상 이렇게 유도했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알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의 경제, 그걸 이제 도시경제학에서는 이코노미스 오브 어글로머레이션, 사람이 같이 모여 사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추가적인 경제의 생산성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2,500만,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사는데 수도권이라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합니다. 2,500만이 사는데 90% 이상이 공동주택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통신비용,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난방, 지하철, 시내버스, 인프라 값이 가장 싼 나라가 우리나라. 왜냐? 가구당 비용이 싸거든요. 시카고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만한 지역, 수도권 지역인데 100만밖에 안 사요. 2,500만이 사니까 1인당 지불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워싱턴 DC에 가서 페어팩스에서 DC 들어갔다 나오면은 35불 들어요. 우리나라는 3,000원, 4,000원, 4,000원 뭐 3번에서 서울 들어갔다나 이렇게 싼 나라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이 수도권 도시화 문제는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것만큼 지방 분권화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나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및 수출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은 사실은 우리나라 상황에 잘 들어맞는 박정희의 성공적인 맞춤형 경제 발전 전략이었다. 아까 이제 김순 교수님께서 이제 아르헨티나, 남미 얘기를 하셨는데 경제 발전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이냐 아니면 수입 대체형 경제 발전이냐를 따집니다. 남미에서 채택했던 경제 발전 전략이 수입 대체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TV 이런 걸 우리가 다 만들죠. 근데 그 전략이 얼마나 실패했냐면은 내수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만드는 단가가 비싸요. 단가가 비싸니까 제품 가격이 비싸요. 제품 가격이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안 사요. 소비자들이 안 사니까 시장이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점점에서 다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세계 시장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크잖아요. 시장이 크니까 규모의 경제에서 단가가 싸질 수가 있어요. 단가가 싸지니까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더 팔리고 그러니까 더 잘 팔려서 단가가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출하고 제조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맞는 딱
맞춘 전략이었다. 물론 이제 그 모형을 택한 나라들이 이제 동아시아 나라, 일본, 우리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해서 그것이 맞는 것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현명하게 그거를 파악을 했다는 얘기고, 요거를 이제 좀 이따 이제 김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평가랑 연계를 제가 지을 텐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서로 연결을 지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은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 토지개혁 이전에 나라를 지켰지 않습니까? 일단 싸워서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죠. 북한으로부터 지킨 거고, 그 다음에 토지개혁을 해서 중산층, 농민들, 중산층을 많이 자립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고, 그 다음에 그 전쟁 폐허 속에서도 그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하고 중고등학교를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들이 그때 대부분 지어졌어요. 몇몇 그 명문 사립 빼놓고는 그때 다 지어졌어요. 그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박정희 때 성인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간 겁니다. 제조업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조업 성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비료, 정유, 철강, 석유화학 수출 중심의 중화공업 중심의 이제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 간접자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고속도로, 뭐 항만, 공항, 발전소, 전력망, 통신망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쫙 깔고 엄청난 투자를 했죠. 반대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됐고요.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통신 산업이 가장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쟁력이 그때 이미 갖춰지기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김수욱 교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사업 환경, 그러니까 삼성, 현대, 호철, LG, 대우, 한진, 효성, 대립,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일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저걸 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 수출 지향적인 이제 저걸 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금융을 해줬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경쟁력 있는 것을 스스로 보이면은 그러면은 정부에서 도와준다. 이제 이거를 이제 예전에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만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돈 안 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돈 주고 새마을 운동도 농촌 잘하는 농촌은 돈 더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자조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거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승만하고 박정희가 착취적 정치제도를 했겠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황적으로 보면 그런 사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유신이라든지 삼성계엄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입니다. 상당히 언론이 자유로웠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치인들, 제 친척들 중에 계시지만 야당하시는 분들 계셨지만 상당히 비교적 정치 활동이 자유로웠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탄압하고 그런 건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촌을 발전시키고 경제 발전과 국민소득 증가를 통해서 중산층을 두텁게 형성했다. 교육 수준을 높였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높였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민주화를 높이는 가장 큰 그 기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가 착취적 정치를 가져왔다. 이거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분석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제모블 라우러빈스 분석을 한 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책에도 있어요. Why Nations Fail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다음에 저 조선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야간 위성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깜깜하고 우리나라 환하고 그러니까 이거 봐라. 똑같은 나라, 똑같은 지리, 똑같은 인종,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그것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북한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일본 따라잡고 유럽 따라잡고 미국 따라잡아야 되는데 자꾸 북한하고 비교를 하지 않고 이거는 너무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도 너무 재밌지만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왜 멀었냐면은 역설적으로 아까 이주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힘이라는 것은 특정 독재자의 힘이 아니라 구조화된 어떤 국가의 힘, 특히 입법. 우리나라 국회의 힘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행정, 우리나라 관료의 힘이 너무 세요. 사법, 지들 마음대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제할 만한 오히려 리바이어들이 있느냐? 저는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지. 북한에서보다 낫기 때문에 괜찮.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즈모글라고 로빈슨은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럼 우리가 더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관료 조직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다음에 공기업하고 공공기관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전부 다 기재부가 잡고 있는 관치금융. 우리나라 방송 다 뭐죠? 국공용 아니에요. 세상에 KBS, KBS2, MBC, EBS 다 이거 국영 아니에요. 하나 남은 게 SBS. 이게 무슨 그다음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종편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부가 통제하지 않습니까? 등록부 안 올려줘가지고 의료기관, 병원 이런 거 문화, 시민, 예술, 체육단체 정부 영향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대기업 주인 없는 대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정부가 통제하지 않습니까? 통제합니까? 호철, KT, KTNG, 은행 이런 대기업은 주인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주인이 없으면 누가 주인이죠? 정부가 주인이죠. 공무원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안 돼요. 협동조합이 또 얼마나 없어요. 농협, 그 얼마나 정치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농협을 실제로 결국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농협을 누가 컨트롤하죠? 정부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각종 협회하고 사업자단체, 이익단체, 회장이나 부회장은 다 어디 출신이죠?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정부 조직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구조화된 국가의 힘이 세다는 특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분석인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문제가 제기가 되고요. 특히 사회의 힘하고 국가의 힘이 별거냐.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이 국가의 힘으로 들어가 버려요. 정당 활동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또 노동법을 통해서, 또 각종 정부 부처의 법안을 만들려고 그러고 52시간제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 일어나기도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힘, 언론의 힘, 환경단체, 각종 이익단체의 힘이 어느 순간에 입법화되고 관료조직의 힘을 빌어가지고 국가의 힘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힘하고 국가의 힘하고 두 개를 나눠서 보는 분석 방법이 맞는 분석 방법이냐? 저는 아니라고 해요. 그거는 뭐 어쩌다 몇 개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히 사회의 힘이 폴리티컬 프로세스를 통해서 국가의 힘으로 트랜스폼됩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좋은 책인지 몰랐지만 제가 정치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치학자들은 미국의 정치학자들은 이 책을 보고 초보적인 정치, 폴리티컬 프로세스도 모르는 분석이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즈모글라고 로빈슨이 과연 리바이어들을 묶는 쇄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는가? 그거 분석 방법 자체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김성 교수님께서 연을 많이 받으셨는데 뭐 이렇게 큰 분석이 아니까 좀 참으셨다. 나는 노벨상을 안 주면서